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소식부터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5% 급락해서 5천선이 붕괴돼 4,949.67에 마감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4% 하락한 1,098.36으로 장을 종료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으로 24.8원 오른 1,464.3원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5% 급락한 코스피는 4,949.67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4.4% 하락해서 1,098.36에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은 24.8원 올라서 1,464.3원을 오후 3시 반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고요.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SNS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메시지와 정부의 부동산 공급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투기 옹호나 종북몰이를 그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SNS에 국민의힘 논평을 다룬 기사와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북한 경제체제인 배급제에 빗대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자신의 이딴 경고 메시지를 공포를 조장하는 거라고 깎아내리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 SNS 게재 바로 직전엔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담은 게시물도 올렸습니다. 직접 발신한 부동산 메시지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만 4건의 SNS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정비 사업보다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거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거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날벼락이라고 표현한 언론을 투기를 편든다고 비판하고 제도 만료가 100일이나 남았다며 다주택자들에게 감세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가능성으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과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매물을 내놓으라고 적극 독려한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계속 거듭 부동산 안정화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관련 메시지를 당분간 계속 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로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호통친다고 집값이 잡히느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정책 실패를 기도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로 야당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후폭풍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양당의 장외설전이 첨예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SNS 글은 한마디로 집값이 잡히지 않아서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호통 경제학에 푹 빠진 듯하다면서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왜 여태 못 잡았느냐며 대통령의 말은 곧 정책인 만큼 이성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신년 회견 때는 집값에 대책이 없다고 하더니 말을 바꿨다면서 길이 조절이 자유자재로 되는 손오공의 여의봉이라도 찾으셨냐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협의회도 진행했는데요. 오 시장은 민간 중심의 공급과 재건축, 재개발 지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종로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더니 세계 문화유산인 태릉의 골프장에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순을 이틀 연속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165명 가운데 25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다고 짚은 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집을 파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의 야당 비판이 인디언 기후재식 정책 실패 기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고요.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SNS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책과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두고 민주당 최고위원들 사이에 공개 설전도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나고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제안했을 뿐 결정은 전 당원 투표로 하겠다고 불을 껐지만 최고위원들은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2인자의 반란, 인민민주주의, 열린우리당 시즌2라는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합당 과정을 비판했고요. 당권파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모진 말을 쏟아낸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다면서 의미심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 분위기 직접 보겠습니다.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대표는 개인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발언들을 바라보던 정청래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자세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조국 혁신당 대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합당 미략 따위는 없었다며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민주당 초선 40여 명이 모여서 합당 논의를 멈추자는 데 중지를 모았고 정 대표의 간담회 요청 방침도 굳히는 등 이견 해소보다는 파열음만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민주당은 쟁점인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당원 개정안을 두고 중앙위원회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한 차례 부결된 적이 있는 1인 1표제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연임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합당 논의와 맞물려 투표율과 결과 모두 주목됩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여전히 시끄럽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나온 대표 재신임 투표 제안은 당 지도부 흔들기라면서 멈춰야 한다고도 했는데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신임을 묻자는 발언을 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하지만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성토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 제명 직후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국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도 재신임 투표를 비롯해 한 전 대표 제명 등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당권파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부터 양양자 최고위원까지 원외 당 지도부도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별 대응 없이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는 지방선거 공관위원회도 발표하고 설 연휴까지는 당명 개정 마무리 작업 등 쇄신안을 잇따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모레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를 변곡점으로 체제 정비를 더욱 공고히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2차 과대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고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에는 바위섬, 직녀에게 등 노래로 알려진 가수 김원중 씨가 위촉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오늘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항소심에서는 한층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건희 씨 측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은 항소 기한을 이틀 앞둔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목걸이를 실제 수수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물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유엔 제5사무국 항공유치나 공적개발 원조 지원 등의 사안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의지만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김 씨 측 입장입니다. 네, 특검 측은 이미 지난주에 항소를 제기했었죠. 네, 민중기 특검팀은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취지를 밝히기 위해 15장 분량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는데 특히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을 반박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형이 확정된 시세 조종 세력과 같이 김 씨의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 일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인데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김건희 씨와 같은 날 1심 선고가 있었던 권성동 의원도 항소를 제기했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지난달 28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권 의원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는데요. 권 의원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리나 사실 판단이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 법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혐의는 인정됐지만 구형량의 절반만 선고된 만큼 특검 측도 수사팀과 논의를 거쳐 내일 중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의 2조 5천억 원 넘는 순매도에 5% 이상 폭락해 5천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와 환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유화동 기자, 코스피가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코스피 하락폭이 5% 이상 커지며 5천선이 붕괴되는 이른바 패닉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5,224,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 주말 사이 분위기가 급반전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후 미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 증시도 미국발 삭풍에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5,120선에서 출발해 5,000 미친 4,930선까지 하락했다가 5.3% 내린 4,94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낮 12시 31분쯤 올해 처음 발동됐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는데 오늘 하루 2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2조 원가량 순매도에 동참했습니다. 개인은 무려 4조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간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모두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8%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도 4% 하락했습니다. 반면 하나금융지주는 3%, 메리츠 금융지주는 0.7%, 그리고 삼성전기와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1%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1.8% 내린 1128로 개장해 낙폭이 5% 가까이 커지다 4.4% 내린 1098로 마쳤습니다. 6일 연속 순매수로 코스닥 급등세를 이끌었던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해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순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 1,420원대까지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1원으로 출발해 1,4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1,464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케빈 워시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여파로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달러 가치가 오르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관계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금과 은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을 보면 국내 금 시세는 전장보다 9.5% 급락한 1g당 22만 2,85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된 것을 기점으로 국제 금값과 은값은 각각 11%, 31% 급락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그래미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의 노래 골든이 K-팝 최초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올해 노래 수상은 실패했지만 K-팝의 유독 문턱이 높았던 그래미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골든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시상식 사전 행사에서 이른바 영상 매체를 위해 쓰인 최고의 노래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됐습니다. K-팝을 비롯한 한국계 음악인이 그래미의 대중음악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TS가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Growing up, people didn't know where Korea was, or we know what Korea was. But seriously, that's why it's so incredible to have the song Golden being sung all over the world, singing the Korean lyrics word by word. It means so much. 골든은 그래미 최고 부문 가운데 하나인 올해의 노래에 유력한 후보로도 꼽혔지만 빌리 아일리시의 와일드 플라워에 밀려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골든의 수상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AP통신은 골든 수상 직후 K-팝 아티스트의 첫 수상 기록이라고 전했고 뉴욕타임즈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K-팝이 오랜 갈증을 마침내 해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든과 함께 수상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로제의 아파트는 아쉽게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다만 그래미 첫 무대를 로제의 아파트가 꾸몄고 하이브가 만든 다국적 그룹 캐치아이도 시상식 중간에 공연을 펼치며 K-팝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인 이민 단속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래미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앨범을 수상한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배드 버니는 무대에 올라 아이스 아웃을 외치며 이민 단속을 규탄했습니다. I'm gonna say eyes out. We're not savage, we're not animals, we're not aliens, we are humans and we are Americans. 배드 버니는 오는 8일 열리는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의 공연자로 선정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경기에 이민 단속 요원들을 대거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이어졌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투기 옹호나 종북몰이를 그만하라고 직격했는데 국민의힘은 손오공의 여의봉이라도 잡으셨냐고 비꼬았고 민주당은 야당이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정책 실패를 기도하냐고 맞받았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코스피 5천을 달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이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라면 왜 아직 못했느냐며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 기회가 있을 때 다주택을 해소하라고도 적었습니다. 투기 세력의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SNS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게... 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연일 뜨겁습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를 보면 한밤중이든 주말이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 잠이 좀 없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밤낮 없이 이렇게 SNS를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메시지를 보내면 밤에라도 답장을 주시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시다 보니 아무래도 저녁에 이렇게 메시지를 쓰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SNS로 부동산 메시지를 연일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주장하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걸로 분석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 5천 문제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계곡 정비도 이뤄냈던 것도 표를 계산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 지금 부동산 문제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처럼 공급 없이 규제 대책만 쏟아냈던 민주당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공급 대책과 규제 대책을 함께 하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SNS를 통해서 보시고 계시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다면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주말 새 이 말이 화두가 됐습니다. 코스피 5,000피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쉽고 중요하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쉬우면 왜 여직 못했느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예, 부동산 문제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 대통령님 SNS 메시지 굉장히 많으신 거 보면 지방선거 앞두고 아마도 굉장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딴 거는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심각해지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불안하신 것 같고 또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을 보면 뭐 공급 대책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고 또 시장에서의 반응 또한 제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거 앞두고 아마 여권에서 가장 걱정될 것은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뭐 세금 대책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정권까지 뺏겼다는 그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도 아마 그 부동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생각하는 것만큼 선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 본인의 그 불안함 이런 것들이 이런 밤에 나오는 SNS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자신감의 표출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의 표출일 수 있다라는 국민의힘 입장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통령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 반면 무식한 야당이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다. 서로에게 날을 세웠는데요. 들어보시죠.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정치를 따라하는 것이 분명한 그 행위는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설명한다기보다 그저 짜증 같아 보였습니다. 정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역대급 무식한 야당을 만난 건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을 것 같아서 겁나냐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계곡 정비부터 코스피 지수 5천까지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인디언 기후정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비꼬았더라고요. 뭐 인디언 기후제 지내는 식으로 정부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정치권 현안을 보면 코스피 5천도 절대 불가능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 5천 이야기가 많은 정치인들 입에서는 절대 되지 않을 상황으로 묘사됐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5천을 결국 돌파를 했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인디언 기후제식으로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부는 꿋꿋하게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를 안 팔았다라고 하는 다른 내용도 가지고 오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팔았으면 팔았다고 비판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공급 대책도 저희가 받아들인 만큼 꿋꿋하게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저희는 정부를 운영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역대급 무식한 야당을 만났다, 야당복에 있다라면서 코스피 5천 피처럼 우리가 집값까지 잡을까 봐 겁이 나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더라고요. 예, 아마 선거 앞둬서 그런지 양쪽 다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와중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찬찬히 그 문제 본질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저도 정부 정책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발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시장에 주는 시그널 효과를 대단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국민들 겁주는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통령이 오히려 불안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5월 9일까지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청와대 여러분들도 지금 강남 집 갖고 계신 거 대통령 분당집 파는 걸 먼저 좀 봐야겠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시그널 효과를 잉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집값이 왜 올랐는지를 보면 이재명 정부가 선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시작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역대급 돈 풀기에 나선 겁니다. 국채 발행도 최고로 많이 했고 또 재정 적자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선을 넘어서까지 특히 곧 다가올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자성 그리고 제대로 된 진단이 나와야지 오히려 시장이 안심하고 부동산 불도 꺼질 수 있다 이렇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165명 가운데 25명이 다주택자고 청와대 고위 관료 중에서도 다주택자 많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되는 5월 9일까지 집 다 파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꼬투리 잡는 정치의 전형적인 분이 이준석 대표예요. 만약에 또 집값을 잡겠다면서 우리 정부의 인사들이 집을 팔면 얼마에 팔았는지 또 어떻게 팔았는지 또 이익은 얼마를 받는지 이것 가지고 시비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치인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동산 대책만 꼼꼼하게 챙기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떠한 방식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많으시겠지만 이미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는 장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H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시행 가능한 장기 미사용 부지가 있는지를 봐라라고 하는 식으로 명확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주문하신 적도 있다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들은 챙겨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신감을 SNS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는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 세력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공급 정책 등에 좀 초점을 맞춰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료들 다주택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집을 팔지 말지 사실 국민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코스피 얘기할 때도 고위공직자들, 청와대 인사들 해서 서학개미냐, 동학개미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는 이유는
그 부정부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앞으로의 경제를 보는지에 대한 그 반증, 시그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야권에서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꺼질 거라고 보면은 당연히 부동산을 팔겠죠. 그게 사실상 어쩌면 그 서리금 공급 대책, 얼마 되지 않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보다 더 제대로 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부 여당에서 좀 생각을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SNS 부동산 메시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각 당 내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조문 정국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잠시 미뤄왔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한바탕 공개 설전이 벌어졌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2인자 정청래 대표의 반란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임기 초에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면전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2인자의 반란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은 정청래 대표의 독단 결정이고 대통령의 민주당을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말한 두 개의 태양이 누군가요?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지금 좀 과해지고 있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이 합당 문제가 처음에 논의가 됐을 때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급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우리 당원 당규상 당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에서 의원들과의 소통, 당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감정적인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께 표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에서도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도 집안 정리 먼저 해라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게 집안 싸움인데. 예, 오늘 화제가 된 이 사진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과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바로 옆자리에서 설전을 주고받은 거예요. 예. 저희 당 상황을 보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여당이 너무 지금 여유자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러한 그 갈등이 공개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다가오고 있는 지방선거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줄 건 뻔한데 왜 이런 거를 하고 있느냐. 그럼 선거는 이겼다고 보고 어쩌면은 그 당권 투쟁을 지금 이미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럼 두 개, 세 개 태양 얘기 어쩌면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구석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선거는 이미 이겼다고 보고 당권 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요. 이런 분석 속에 조국혁신당도 내홍 양상을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범여권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기다릴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미략 따위 없습니다. 합당 논의는
지금 백지 한 장을 펼쳐놓은 단계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릴지는 앞으로 두 당이 합의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 내 이 합당 문제를 놓고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도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공개된 그 미략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무위원 간의 메시지였는데 누구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가요? 네, 그게 공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합당 논의는 조국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백지 한 장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통합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불쾌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당장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가면 될 문제지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합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합당을 제안했던 정청래 당 대표와 지도부는 이 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료가 되고 절차적 명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부분이 완료됐을 때 합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민초라고.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다고 전해집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당장 합당해야 되느냐의 논리에서 다들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줬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민초에서 밝히는 부분들은 결국 의원총회에서도 공론화가 될 것이고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백지 한 장 놓인 상태고 제한 정도 한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민주당 집안 정리부터 해라 이런 입장인 건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조국 당 쪽에서 더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법권을 주무를 수 있는 과반을 이미 민주당은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양당 정치 하에서는 캐치올 파티라고 해서 그 중도까지 세를 넓혀가는 게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조국 당과의 이 합당이 민주당한테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은 여러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시고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왜 이런 일들이 정청래 대표 입에서 먼저 나왔을지 그 야당 입장에서는 보고 있기 그리 나쁜 광경은 아닙니다만은 집안 단속 정리 빨리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이 합당 논의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오는 일요일에 열리는 토크 콘서트 좌석 만여석이 1시간 만에 매진이 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티켓값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그날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습니다. 제명해도 소용없다. 한동훈은 돌아온다. 지지자를 결집한 한동훈 전 대표, 오는 8일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만여석이 1시간 만에 매진이 됐는데 입장료가 자리 위치별로 다른 걸 놓고 민주당이 해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해괴망측한 유료 등급제 정치가 등장했습니다. 당장 티켓 장사를 중단하십시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입장료를 덜 받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대관료와 인건비 외에 자신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한동훈이 법률가인데 이 꼬투리 잡힐 일을 하겠어요? 책 판매를 하지 않은 토크 콘서트는요. 거기서 돈을 가져가도 문제고 또 자기 돈으로 메꿔도 문제입니다. 정치자금법이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번 주말에는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새 결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어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팬덤이 있는 것은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를 앞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은 역할을 아마 크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한동훈 대표의 고취를 놓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도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정치적인 선언을 승부수를 던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에 가서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할 때에도 저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돕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을 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연예인처럼 지지자들이 따라다니지만 정치적 승부를 제대로 보여주셔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지는 지켜볼 일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 측 입장을 좀 보면 서울시장 출마보다는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에 입성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둔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명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 컸던 것 같고 그 한 전 황당한 일이라면 대표하고 이제 제명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실제로 그게 결론이 그렇게 날 거라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향후 행보에 대해서 뭐 어디 지금 저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지역구에 나오니 뭐 서울시장에 나가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 지금 뭐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그 지역구에 보궐로 나갈 것이다. 또 전재수 의원 지역구에 나갈 것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금 이제 보궐선거에서 뭔가 역할을 할 거라는 그 대중의 기대 그리고 정치권의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토크 콘서트를 여는데 만여석이 1시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티켓 값을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 성명을 냈어요. 근데 좀 이례적인 네. 게 어쨌든 상대당에서 쫓겨난 전직 당대표인데 민주당이 브리핑까지 하면서 이 티켓 값 가지고 뭐라고 했다는 거죠. 네.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이 토크 콘서트에 티켓이 저렇게 R석, S석, A석 이렇게 나눠져서 티켓을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n분의 1로 한다든지 일정 금액을 내고 토크 콘서트를 연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대관 받는 비용이라. 것 자체는 선거법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관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지불을 하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여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인데 이렇게 좌석별로 다른 금액을 책정해서 앞에 오는 사람들은 좀 가까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쓰고 있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정치를 가지고 본인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티켓 장사하는 것이다라고 공세를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값 받는 건 당연한데 네. 이 등급을 매긴 것이 문제다라고 하셨어요. 유료 등급화라는 말을 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건 그 한병도 여당 그 원내대표 발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참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두렵던지 혹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러우면 진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그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행사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북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한 1-2천 명 들어가는 조그만 것도 제대로 못 채웠거든요. 그것도 뭐 티켓값 당연히 그런 장소는 티켓값을 균등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데고요. 근데 뭐 아마 앵커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잠실체육관의 그런 콘서트 우리가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서트를 할 때는 이게 좌석 배치별로 등급을 매겨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쪽
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음에 한다 그러면 그 오시는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균일가로 하고 뭐 뽑아서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가면 될 문제지. 네. 지금 이 티켓 값이 정해진 것은 무슨 뭐 돈벌이 차원도 전혀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그 행사를 마련하는 측 그리고 그 대관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기들이 해오던 대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공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불공정의 화신이래갖고 이번 합당 논의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공정성 차원에서 본다면 또 이게 그 큰 장소에서 똑같은 돈을 냈는데 누구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고 누구는 또 아니고 이것을 가격으로 차등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그 보수 유권자들 지지자들은 그 시장 자유 그리고 그 자본주의 원칙에 동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식의 보정이나 발전적인 대안이 나중에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한 2만 석짜리 해가지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이번에 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부러우면 진다라는 현상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 비난하는 거는 불안하거나 부럽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박 있으십니까? 전혀 불안하거나 부럽지는 않은 거고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연예인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께 먼저 다가가야 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석에 차등까지 매겨가지고 지지자들을 불러들여야 되나 하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보러 가는데 가까이 보려면 돈 더 내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고요. 자본주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본주의의 대명사인 트럼프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가까이서 보거나 좀 더 스킨십을 하고 싶다면 조금 미리 와서 만난다거나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다들 손 한번 잡고 가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좌석에 차등을 매겨서 지지자들을 불러들이는 이 행위가 참 연예인 보는 느낌이어서 그 부분을 비판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이 참여한 김어준 씨 토크 콘서트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오히려 가격은 더 비쌌다 이런 반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방송인이고 어떻게 보면 연예인과 가깝죠. 그분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어준 씨와 본인이 비교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비교 대상이 되는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 얘기해봤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더 들여다보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를 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김민수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친한계로 분류되는 많은 의원분들은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계시고 당대표나 지도부는 사실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당의 내용이 되면 당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면 차라리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네, 강성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김용태 의원의 겨냥해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직이라도 걸겠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든 야든 지금 말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죠. 어떤 상황으로 들리십니까? 예, 저는 저 세 분 얘기하는 것까지 듣고 지금 약속된 이 자리 때문에 서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는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초반에 나왔던 내용은 좀 뭐랄까 이 제명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지도부에서 좀 더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상황은 저도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지금 친한계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유감이죠. 기본적으로 정부 운영을 하려면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전국을 함께 이끌어 나갈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한동훈 제명을 대표에 대한 말씀하시는 제명이요. 거죠?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지 않은 정당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하루빨리 건강한 정당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ARS 조사 결과인데요.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3.9%, 국민의힘이 37%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리얼미터 조사를 좀 더 유념 있게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명 이후에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렇게 일회성으로 특히 샘플 수 저 정도 가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장동혁 지도부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어떠한 센 메시지나 액션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좀 답답하게 갇힌 상태에 있다. 이것은 모든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공히 지적하는 바고요. 거기에는 아마 며칠 전에 있었던 이 한동훈 제명 같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이루어지나. 정치란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끌고 갈 부분도 있지만 철저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잘하고 있나를 늘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갑갑하게 갇혀 있는 것은 현 지도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종의 방향 전환을 좀 요구하는 그런 민심의 반영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해석합니다. 방향 전환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도부가 제명을 물릴 리는 만무하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대위부터 신임 투표까지 지금 여러 얘기가 백가쟁명식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요즘 보면 구조적으로 지도부 해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양양자 최고위원이 하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대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하는 것이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저희 당 누구라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변할 구석은 언제든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갤럽이나 NBS 조사보다 이 ARS 리얼미터 조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좀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조사를 좀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방선거 전이지만 전이라서 아마도 신경을 많이 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까지 발끈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스타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당장 자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순히 여론조사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당직자나 정치인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을 받아야 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공천 받아도 지면은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 비상식적인 행위를 멈춰야 된다. 이미 진행됐다면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매섭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거에 도움 안 된다 싶어서 장동혁 대표에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는 차량 미끄럼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교통 혼잡을 예상한 시민들은 대중교통으로 몰렸는데 일부 골목길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서 이동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새빨간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새벽 3시쯤 경기도 포천에서 승용차가 눈 쌓인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전신줄을 들이받은 겁니다. 차에 불까지 붙었지만 운전자는 대피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출근이 한창인 아침 7시, 경기도 이천에선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미끄럼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전날부터 예고된 폭설 소식에 시민들은 평소보다 이른 출근에 나섰습니다. 저는 아침에 통학버스 운행하고요. 제설 잘 안 돼서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 오늘 조금 다른 날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하철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평소보다 대중교통을 탈 때 많은 분들이 지하철로 모인 것 같아서 조금 혼잡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 쌓인 길에 아슬아슬한 상황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아까 오다가 버스가 좀 바퀴가 헛돌아가지고 버스 기사님이 한번 내리셔서 바퀴 한번 점검하는 게 오늘 처음 큰 도로들은 일찍이 제설 작업을 마쳤지만 골목길에는 아직 눈 쌓인 곳이 남아 이동이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골목길 계단입니다. 워낙 미끄럽고 경사가 높아 난간을 잡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설 작업은 인근 주민들 몫이 되기도 했습니다. 계단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시면 또 불편하시고 위험하니까 내 집 앞이니까 이렇게 제설 작업하려고 나왔던 거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설특보는 해제된 가운데 눈이 얼어붙으면 빙판길이 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차량 운행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기습적인 눈으로 승용차가 약국을 향해 돌진하는 등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도로와 국립공원의 출입이 통제됐고 하늘길과 바닷길도 발이 묶였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사거리에 있는 약국에 유리 파편과 잔해물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출근 시간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상가 약국으로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다행히 약국은 영업 전이었고 인도에 보행자가 없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노인복지센터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흙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탑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도로 바로 옆 밭에 흰색 차량이 옆으로 쓰러진 채 소방대원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전남 화순에서도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밭으로 추락해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에만 17cm 폭설이 내린 강원도 철원에서는 25톤 제설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 도로 통행량이 적어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목포 다부제길 등 도로 통행이 제한됐고 국립공원 5곳에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전남 4개 항로 여객선 4척의 운항도 중단됐고 여수에서는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여객기 4편이 결항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렇게 강추위가 누그러지자마자 내린 폭설에 전국 곳곳은 하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눈 내린 월요일 풍경을 이어서 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추위가 물러가자 곧바로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15cm 넘게 눈이 내린 강원 북부 지역. 온 세상이 밤새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무 눈꽃은 햇빛받아 반짝입니다. 얼지 않은 댐 하류는 강물이 흐르지만 얼어붙은 댐 상류엔 살포시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빙어 낚시터도 하룻밤 사이 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알록달록 텐트가 가득했던 얼음판은 광활한 눈밭으로 변신했습니다. 산간마을 주민은 아침부터 쉴 틈이 없습니다.
그냥 두면 고갯길이 금세 얼어붙어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눈 올 때 깨끗이 쳐야 돼. 이게 녹아서 여기 얼면은 차 전혀 못 다녀. 강원과 수도권에 퍼붓던 눈구름은 새벽녘 충청과 영호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며 도심 이면도로며 밤새 눈이 쌓였습니다. 출근길 버스 정류장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버스를 탈 수밖에 없더라고요. 택시는 못 타니까 30분 동안 잡는데 한도 안 잡혀가지고. 하늘에서 바라본 전주 한옥마을. 나무 지붕이며 돌담이며 흙벽이며 소복이 흰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일찌감치 나와 길을 치웁니다. 몸은 고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겨울 운치가 그저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에 올해는 춥긴 했어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좀 많이 왔네요. 눈을 떠보니까 눈이 와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길고 길었던 한파디 찾아온 폭설, 눈 떠보니 찾아온 겨울 절경과 함께 시민들은 눈 치우느라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3대 특검의 후속 성격인 2차 종합특검법이 공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낙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명 가운데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밀가루 등 여러 업체들의 짬짬이를 밝혀내 재판에 넘긴 데 대해 큰 성과를 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부당이익 환수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랑의 열매가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도 SNS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이번 희망 나눔 캠페인이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이뤄졌다며 국민께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음성의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가 실종된 지 나흘째입니다. 소방당국이 특수장비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붕괴 위험과 복잡한 잔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불에 탄 공장 건물 곳곳이 주저앉았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뒤엉킨 채 남아있고 외부 패널이 바람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중장비로 잔해를 걷어내고 있지만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색이 길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너진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겹쳐 있어 현장 접근과 내부 진입,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겁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추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원들은 구조물을 하나씩 확인하며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불에 탄 면적만 축구장 3개 크기가 넘는 24,000여 제곱미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붕괴한 구조물 잔해가 겹겹이 쌓여 있어 진입이 어렵습니다. 실종자는 카자흐스탄 국적 60대 A씨와 네팔 국적 20대 B씨, 외주업체 직원 2명입니다. 이들은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A동 2층 계단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지만 나머지 1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장애물을 다 제거했더라도 그 밑에 작은 장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애물 사이를 와가면서 저희 구조대원들이 수작업에 의존해서 수색이 이어지면서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 일정도 함께 늦춰지는 상황. 일단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수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AI를 이용해 실제 경찰 모습인 것처럼 꾸민 가짜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경찰이 출동할 때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디캠인 것처럼 가장한 영상 54개를 만들어 온라인상에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허위 영상을 본 누리꾼 중 일부는 경찰이 실제로 과잉 진압을 한 것으로 착각해 항의 전화를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뒤 한 달 만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모든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12명을 업무방해와 퇴거 불응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서울 중구에 있는 세종호텔 3층 연회장 앞에서 호텔 측에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집단으로 오토바이를 몰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2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서 오토바이 8대가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대열주행하거나 고의로 서행해 다른 차량 통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류 밀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30대 A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케타민 1.9kg을 국내에 밀수입하라고 운반책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경기 성남시 금곡동에 있는 오피스텔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50대 어머니와 80대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얼굴 등을 다친 어머니와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중국 옥천의 한 야산에 있는 묘소 11기에 대량의 소금을 뿌린 혐의를 받는 60대 노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옥천경찰서는 외지인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 조상들이 잘 되라고 그랬다며 주술적 의미의 범행임을 시사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본 묘 가운데 실제 이들의 조상묘가 있는지, 왜 남의 묘를 소금을 뿌렸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 미국을 찾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압박하는 미국을 상대로 이르면 이달 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가능성 등을 설명하면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휴일에도 아침부터 미국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협상 상대방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정부 당국자와 의회, 업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진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미 행정부는 관세 25% 발효를 위해 연방관보 개제 등 행정 실무 절차에도 착수했는데 아직 관보 개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행사에서 대미 투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조속한 투자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로서는 가시적인 관세 성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센 압박에 여 본부장은 국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도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한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제시한 점을 추가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미국이 제안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는 진전된 입장을 새 협상 카드로 내놨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 초까지 워싱턴에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4일에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투톱에 이은 외교 수장간 회담에서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를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특검에 이어 김건희 씨 측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견해가 첨예하게 다른 만큼 치열한 법정 대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실제 수수하지 않은 물건이 받은 거로 인정됐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1,200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판단했는데 김 씨 측은 배달 사고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또 유엔 제5사무국 한국유치 등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 측 청탁 내용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의지만으로 성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가관계로 볼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앞서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법정 공방은 두 번째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특검 측은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과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시세 조종 범행의 포괄일제 여부와 공소시효 그리고 주가 조작 공모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거로 전망됩니다. 1심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 사실로 방조 혐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 기소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로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하는 만큼 상반기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상설특검이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네, 지난주 엄정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던 특검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쿠팡의 택배 물류 부문을 이끄는 정종철 대표가 상설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 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꾸면서 한 주라도 근로시간 15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전 근무 기간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는데 당시 정 대표는 이 같은 규칙 변경을 주도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경위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엔 엄성환 전 대표도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모두 지난 2023년 쿠팡 취업 규칙 변경에 개입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잇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고용노동부가 판단했던 대로 쿠팡의 택배 물류 일용직 근로자 대부분이 사측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근무했고 근로계약이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체결된 만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 인원과 액수를 산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상반기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은 2월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졸음운전과 주시 태만이었는데요. 2월에는 폭설로 빙판길을 달리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감속운전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4일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김천 3터널에서 화물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익산 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부딪혀 운전자 1명이 숨지는 등 지난해 2월에만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실제로 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상반기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2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은 76%가 졸음과 주시 태만 때문으로 차량 내 히터 사용과 장거리 야간 운행이 맞물려 사고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이른바 중대교통사고도 최근 3년간 2월에 집중됐습니다. 모두 4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져 월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았는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로 환경이 열악해진 데다 대형 차량과 연계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전광 표지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노선 알람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차량 실내를 환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졸음이 몰려오면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설과 혹한이 이어지면 평소보다 최대 50% 감속하고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차 안에 머무르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 기온과 해빙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펭귄들의 번식 시기가 눈에 띄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남극 기온이 오르면서 펭귄들은 이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펭귄과 아델리 펭귄, 석근 펭귄은 10년 전보다 약 2주 빠르게 번식 과정을 시작합니다. 일부 집단은 무려 24일까지 빨라졌습니다. 번식지 평균 기온이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섭씨 3도 가까이 오른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번식 시기는 새끼 펭귄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해빙이 감소해 먹이가 가장 풍부한 시기와 둥지 환경이 더 일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Penguins are changing the time at which they're breeding at a record speed, faster than any other vertebrate.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남극 전역 펭귄 서식지에 77대의 원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장기간 관측을 통해 펭귄의 번식 시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These cameras tell us things like when the first penguin adults turn up to breed, when the chicks hatch. They also tell us the temperature, where those cameras are positioned. 문제는 번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서로 다른 시기에 번식하던 여러 종의 펭귄이 점점 같은 시기에 새끼를 기르게 됐다는 점입니다. 먹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존의 위협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기온이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일부 펭귄 종은 멸종 위기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기후변화가 이제 단순한 환경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펭귄의 변화한 번식 시기에는 기후변화가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경고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가 이번 주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5개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5개 광고는 밀라노 두오모와 산 바빌라 등 현지 주요 관광지에 설치됐고 패럴림픽이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이탈리아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등이 참여한 이번 광고는 열린 마음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삼성전자의 올림픽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임직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대림동 우리시장을 찾아 쌀과 과일, 건어물 등을 구매한 뒤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경협은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 꾸러미 전달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J 올리브영이 일본 최대 잡화점인 돈키호테와 협업해 다음 달 말까지 일본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올리브영은 성수점과 명동타운점 등 글로벌 관광 상권 내 14개 매장에서 돈키호테 회원임을 인증하면 8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4,000원 할인 쿠폰과 올리브영 파우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울 롯데월드타워 야외 잔디광장 월드파크에서 2026 루미나리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받는 루미나리에는 롯데물산이 롯데지주와 함께 마련한 조명을 활용한 빛 축제입니다. 올해 테마는 소망 빛으로 물들다로 매일 오후 5시 30분에 약 27만 개의 조명이 점등될 예정입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최종 입찰을 앞두고 조달 업무 최고 책임자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 장관이 방한했습니다. 퓨어 장관은 캐나다 정부, 기업 관계자 30여 명과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둘러보고 시 운전 중인 장영실 함도 직접 타봤습니다.
눈이 일찍 그치긴 했지만 여전히 쌓여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형성되고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퇴근길에는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속도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어 불이 나기 쉬운 조건입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은 서울 영하 7도 등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 남부지방은 대구 영하 6도, 창원 영하 4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강릉 9도, 울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 후반에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